자, 5학년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1단원이 끝이 나고 대단원 2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대단원 2단원의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교과서 84쪽, 85쪽 살펴볼게요. 85쪽 사진 아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확히 말하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두 차례의 왜란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호란을 우리는 두 나라에 의한 난, 그래서 임진, 정유 하나로 보고요. 정묘, 병자 하나로 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양난이라고 하고요. 이 양난 이후의 조선을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원 2단원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자, 교과서 86쪽과 87쪽을 안 하겠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단원 2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것도 저 뒤에서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요거는 건너뛰고 그보다는 오히려 병자호란 이후, 그러니까 인조 때 이후로 효종, 현종, 숙종, 경종까지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략을 하고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로 넘어가는데, 생략된 부분에 효종부터 경종까지의 내용도 양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면은 영조, 정조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삼전도의 굴욕으로 병자호란이 끝이 났고요. 세자인 소현세자, 그리고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려가서 볼모 생활을 하게 돼요.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성리학의 나라, 명나라가 신리를 추구하는 청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벼슬을 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서양인을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고 서양의 신문물을 접하게 되죠. 청나라에서 청과 조선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청나라 조정의 신임도 얻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 백성들을 모아서 밭을 개간하면서 상업에도 눈을 뜨게 되는 등 청나라에서도 나름 소현세자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배운 서양의 과학들을 조선에 적용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했어요. 이른바 북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자를 인조는 아들로 여긴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게 되고 냉대하면서 멀리하게 돼요. 어느 정도냐, 9년 만에 돌아온 아들인데 소현세자가 죽기 전까지 인조는 단 한 번도 소현세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소현세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들 이백이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귀국한 둘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소현세자는 폐세자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신하들도 이거는 아니다.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너무 어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세자를 할만하다 하지만 인조는 기어이 복림대군 스스로도 반대를 했는데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자, 복림대군은 끝까지 사양을 했지만 인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세자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인조가 죽고 나서 이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효종입니다. 그런데 이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형이었던 소현세자의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고 충분히 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나이였기 때문에 복림대군은, 그러니까 효종은 재위기간 내내 난 둘째 아들이었는데 라고 하는
파남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시달리게 돼요.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세력이 커져 있었던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나름 효종은 정치를 아주 잘 하게 됩니다.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 송중길 등을 등용을 하고 서인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과 남인들까지도 골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펴요. 양난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와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 효종은 농가집성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대동법을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확대하며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평통보를 만들어 보급을 하는 등 민심 안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송시열 등과 더불어 유일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 이 조선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너진 예와 성리학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리학적인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청나라를 정벌해서 삼전도의 굴욕을 씻자라고 하는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종이 왕이 오른 지 10년, 지나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효종은.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당시 어이에게 임금 전용 주치이죠, 침을 맞게 되는데, 어이가 침을 잘못 놓아버리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효종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세자가 왕위에 올라서 18대 임금 현종이 즉위를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이때 당시에 대왕대비였던, 그러니까 현종에게는 할머니 격이 되는 인조의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전은 아니었고, 자, 이 자의대비라고 하는데, 자의대비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 이걸 가지고 신하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당시 조정은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과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윤선도로 대표되는 남인이 정권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남인들은 어쨌든 임금이 죽었으니 계모이기는 해도 자의대비는 임금의 상례, 그러니까 장례에 맞는 3년상을 치러야 된다,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인들은 아무리 임금이었다지만 그래도 원래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효종, 그러니까 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니까 사대부들, 일반 양반들처럼 1년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왜 이 문제로 당파 싸움이 벌어지는가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 싸움에서는 서인이 승리하면서 정권은 서인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1592년 임진왜란부터 시작하여 인조반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양난을 거치면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인조반정을 일으켜 결국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발생하게 했던 책임이 있는 조정 대신들은 이런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복을 몇 년 입는가 하는 이 싸움,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이 예속 논쟁이 1659년에 있는데, 그 이듬해인 경술년, 이때는 유럽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떨어진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일명 소빙하기라고도 하고요. 자, 이 소빙기의 피해가 조선에도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일어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자연재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자연재해였냐라는 것은 기록으로 살펴보면은 1670년 음력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2월부터 6월 정도까지 유성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중 운석이 땅에 떨어졌다는 기록만 해도 3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6번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2월부터 4월까지는 또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험난한 가운데도 어찌어찌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한참 비가 필요한 봄과 여름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제대로 되질 못합니다. 어쩌다가 비가 내리는가 싶으면 3월부터 8월, 그러니까 봄부터 한여름이잖아요. 8월이면은. 근데 냉해를 입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농작물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우박 때문에 어린아이와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자,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오니까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7월부터 가뭄 뒤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서 태풍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결국 그나마 먹을 것, 남아있던 것들이 싹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죠. 자, 그나마 산이나 들에서 어찌어찌 먹을 걸 좀 구해보려고 했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메뚜기 떼와 참새 떼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식물이란 식물은 죄다 뜯어먹어버립니다. 자, 무려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런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를 한꺼번에 당한 조선은 당시의 조선 인구가 1000만에서 1200만 정도 되는데요.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백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마저도 기록상의 수치일 뿐이니 얼마나 피해가 엄청난가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문제는 자, 1차 예속 논쟁이 있었고 경신 대기근으로 백성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런데 1674년 경신대기근이 끝나고 2년밖에 안 지났는데 효종의 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대비 인선왕후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잠깐만요. 자, 또다시 서인과 남인들은 자, 며느리가 죽었는데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냐, 이걸 가지고 또 싸웁니다. 또 싸워. 자, 이번에 서인들은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역시나 양반집의 예를 따르는 거고요. 남인들은 그래도 왕이었잖냐라고 하면서 1년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임금인데 효종인데 자기 아빠인데 자꾸 이 서인들이 처음에는 서인의 말을 들어줬지만 양반집 예법을 왕실 예법이 아닌 양반집 예법을 주장을 하니 이게 현종 입장에서 그렇게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남인의 편을 들게 되면서 남인이 주도권을 쥐게 되죠. 그런데 현종은 인선왕후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 반년 만에 몸이 쇠약해져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현종이 죽으면서 현종의 외아들이었던 13살 세자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는데 19대 임금 숙종입니다. 자, 숙종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13살에 왕이 됐으니까 어머니인 대비가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13살짜리가 이렇게 하면서 직접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더욱 심해졌는데 당시의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서인 세력과 희빈장씨를 중심으로 하는 남인 세력들이 또다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숙종은 이번에는 숙종은 특이한 정책을 씁니다. 이른바 환국정치라고 하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정권을 어느 한편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왕국을 통해 서인이 세력을 잡게 되고 기사환국을 통해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 갑술한국으로 서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정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권을 잡았던 서인이나 남인들이 숙종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왕권도 강화되고 당쟁도 어느 정도 조율하는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서인과 남인들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를 두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현왕후가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희빈장씨가 쫓겨났다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뒤에 또다시 당쟁의 불씨가 되게 되는데요. 왕권을 강화했던 숙종과 결국 갑술왕국 마지막 황국으로 서인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희빈장씨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숙종은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평 통보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민생 안정에도 꽤나 공을 들였어요. 자, 문제는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얘네들이 이번에는 자, 세자 문제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자, 왕세자가 당시에 이윤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자, 소론과 노론으로 서인이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소론은 실리정책이다, 북방개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노론은 민생안정이다, 자치자강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어려운 말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교과서에도 안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소론과 노론의 분열은 뭐냐면은 이 왕세자 이윤이 희빈장씨의 소생이에요. 근데 희빈장씨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자로서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서인들과 무슨 소리냐, 희빈장씨가 희대의 악녀 아니냐, 장희빈이잖아요. 그래서 장희빈이 내쫓겨났으니 당연히 세자도 이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 서인들, 이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하고 온건파 서인들을 소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싸우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소론이 주도권을 쥐었으나 차츰차츰 노론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숙종 때 경신대기근보다 더 피해가 심했던 을병대기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인구 150만 명이 죽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조선의 조정은 권력을 둘러싼 4대 부들의 암투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숙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자였던 희빈장씨의 아들 이윤이 결국은 조선의 20대 국왕 경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다시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됐어요. 희빈장씨를 죽게 만들었던 노론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노론은 세자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숙종하고 무수리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던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종이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노론은 계속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세자가 없으니까 세체, 그러니까 다음 때 임금이 될 동생을 임명해라 이래서 결국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연인군은 숙빈 최씨 무수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는 한데 노론들은 연인군을 적극적으로 밀게 돼요. 문제는 경종이 노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연인군을 왕세제로 임명을 했는데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몸이 약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말고, 경종이 죽으면서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영조 임금인 겁니다. 이로써 숙종 때부터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이 권력의 핵심을 지게 되고, 소론은 권력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자호란 이후 우리 교과서에 영조 때가 나오니까 영조 때까지에 있었던 사건을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분량이 조금 많았죠. 자, 핵심 정리 살펴보시고, 자, 이 당파 싸움이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당파 싸움은 좀 다릅니다. 자, 조선 후기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조선인구 합의 250만 명이 죽었는데 백성을 책임져야 될 이 4대 불한 것들이 성리학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어쨌든 숙종이 죽게 되면서 경종이 즉위했다가 4년 만에 아들 없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게 되고 노론이 전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조는 노론의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개혁 정치를 해나가는
조선 후기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다음 시간에 영조와 정조는 어떻게 조선을 개혁하려 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